만들어진 우주 북극성은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일까? 북극 하늘 위에 거의 수직으로 보이는 별이 존재한다. 이 별은 흔히 북극성이라고 한다. 지구의 회전축 선상에서 위치한 이 별은 여러모로 편리한 지표가 되어준다. 만약에 여러분이 밤하늘에 북극성을 찾을 수 있다면 즉각적으로 북극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북극성은 내비게이션의 주춧돌이며 오늘날의 GPS 신호가 잡히지 않을 경우에 유용한 지표로 활용할 수가 있다. 한간에 도는 소문 중에는 북극성이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나는 이와 같은 소문이 어디서부터 유래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마도 북극성의 지리적인 위치와 내비게이션 드레스의 역할로 인해 이와 같은 이야기가 생겨났을 것이라고 본다. 북극성은 물론 적절히 밝게 빛나기는 하지만 눈부시게 빛나는 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북극성의 밝기는 지구에서 보이는 모든 별들만 놓고 보았을 때 겨우 상위 5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릴 정도다. 북극성은 하나의 별이 아니라 세 개의 별로 되어 있다. 물론 맨눈으로 이를 구분할 수는 없다. 북극성 위치 또한 일시적일 뿐이다. 지난 수천 년 동안의 지구의 회전축은 조금씩 움직였다. 이를 지구의 세차 운동이라 한다. 이 의미인즉 북극의 위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기원전 4천년 전에는 2000년 전 사이에는 투반이라는 삼등성이 지구의 자전축 성선 부근에 있었다. 앞으로 몇 세기 후에는 북극성은 더 이상 지구의 자전축선 상에 놓이지 않게 될 것이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 북극성의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적절하지 못한 별의 이름을 조롱하게 될 것이다. 별자리의 이름은 전부 고대에 붙여진 것일까? 하늘은 신화들로 가득하다. 북반구의 별 관측자들은 오리온의 벨트 카시오페아 더블 모양을 찾는 데 혈안이 되곤 했다. 또한 헤라클레스 자리 안드로메다도 관측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역사에 기록되기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사자와 사냥꾼, 새, 들소, 그리고 은하수 등을 떠올렸다. 이 별자리들이 전세계 인류의 문화와 정통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다. 별들의 패턴은 만들어진 이후에 변동이 적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늘의 88개의 별자리 중에서 적어도 반 정도는 세익스피어 시대 이후에 정해진 것들이다. 그런데 잠시 되짚어 보도록 하자. 성자라는 것이 도대체 정확하게 하기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통적으로 성자는 특정 물체나 사람을 연상시키는 빛나는 별들의 그룹을 의미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별자리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프톨레미의 알마게스트는 별들과 행성의 움직임을 담은 저서이다. 비록 이 저서의 핵심적인 이론은 틀렸지만 내용은 놀랄 만큼 영향력이 있다. 이 별들마저도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주장이다. 프톨마이아는 천동설을 주장했다는 거죠. 천동설은 약 1000년 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바로 알마게스트에는 1022개의 별들에 대한 카탈로그와 분류체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분류체계를 오늘날 성자라고 부르고 있다. 이 카탈로그는 황도 12궁과 오리온, 큰곰자리, 카시오페아 등 독자들에게 친숙한 별자리와 전체 48개의 별자리를 담고 있으며 프톨레미는 꽤나 꼼꼼했던 성격으로 당시의 지식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마게스트에는 지구의 반이나 되는 영역이 빠져 있다. 프톨레미와 그 동료들은 지구 중해 밑으로는 여행을 해보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바빌로니아인, 수메리아인, 그리스인 혹은 로마인들 또한 매우 제한적인 위도 내에서 생활했다. 물론 남반구의 대부분의 육지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호주와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나름대로 하늘을 관측했고 구전으로 기록들을 전했다. 폴리네시아의 항해사들은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꿰뚫어서 이를 기준으로 큰 어려움 없이 먼 거리를 항해할 수가 있었다. 이후에 유럽의 탐험가들이 남반구에 도달하면서 남반구의 별자리에 새로운 이름이 붙기 시작했다. 그리고 1592년에는 1763년 사이에
남반구의 별자리들의 명칭이 정리되었다. 가장 많은 별자리에 이름을 붙인 사람은 프랑스의 니콜라스 루이스 드 라키우였다. 그는 14개의 남반구 별자리에 이름을 지었고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새로운 별자리들의 명칭은 북반구의 별자리들보다도 넓은 주제의 폭을 다루었다. 이 중에서 큰머리 세자리 혹은 기린자리와 같은 매우 이색적인 이름들도 있었다. 또한 라키우는 8분의 자리, 망원경자리 등도 이름도 지어 주었다. 남아프리카의 테이블 마운틴을 경외하는 의미에서 지어진 제단 자리도 있었다. 또한 라틴어로 직각을 의미하는 수준 기자리도 있었다. 적극적으로 지은 것을 아니며 때로는 경쟁자도 있었다. 1922년 마침내 북반구와 남반구의 별자리가 합쳐지게 되었다. 국제천문연맹은 프톨레미 시대에 지어진 북반구 성자들의 지도와 남반구 하늘의 성자들을 모으고 일부 애매한 성자명들을 깜깜하게 정리해서 하나로 통일된 별자리 지도를 내놓았다. 그 결과로 88개의 공식 별자리명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성자란 훨씬 넓지만 정확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서 사자자리의 경우에 사자처럼 보이는 밝은 별들의 그룹으로 이루어진다. 1922년에 합의된 바에 따르면 사자자리는 이 별들을 포함하여 이 별들 사이에 밝기와 상관없이 생성되는 모든 별들을 포함토록 되어 있다. 유명한 별들의 그룹 중에는 성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흔한 예로 북두 7성이 있다. 공식적으로 88개의 성자 카탈로그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이 7개의 별들은 큰 곰 자리의 꼬리 부분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으로 관측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천문학자와 망원경은 마치 의사, 메스, 소방관과 물, 호수 등과 같이 즉각적으로 연상이 된다. 인터넷에서 천문학자라는 단어로 이미지를 검색해보면 아마도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하는 모습들이 서두룩하게 검색될 것이다. 과연 천문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일까? 천문학자들은 여전히 망원경을 사용,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망원경의 형태와는 매우 다르다. 오늘날의 장비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외선이나 라디오파 등을 감지한다. 라디오파를 감지하는 경우에 전파 망원경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 망원경은 거대한 접시 모양으로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과는 외관적으로 많이 다르다. 전반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망원경은 우주 공간에 있는 망원경이다. 우주 밖으로 나가면 대기에 막혀서 보이지 않던 UV와 X선 등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천문학 분야에서 혁신적으로 꼽히는 일은 바로 중력파의 발견이었다. 중력파는 아인슈타인이 그 존재를 예측한 지 100년이 지난 2016년에 되어서야 처음 발견되었다. 중력파의 발견은 천문학의 분야의 판도를 크게 뒤흔들고 있다. 중력파를 이용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없었던 새로운 영역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진다. 개념 증명은 이미 미국의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에서 이루어졌다. 망원경은 어느 한 구석도 일반적인 망원경과 닮은 부분이 없었다. 망원경을 차치하고서도 심지어 이 관측소 자체도 통념상의 관측소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우선 LIGO는 워싱턴주와 루지애나 두 곳에서 동시에 운영되면서 기록을 체크하기 때문에 두 지점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다른 일반적인 진동파들은 기록에서 제거한다. 각 LIGO에서는 알파벳 L 모양의 콘크리트 터널이 있다. 이 터널은 자그마한 도시 하나 정도의 규모이다. 이 터널 안에는 진 공간이 들어있으며 중력파를 검출하는 역할을 한다. 리고 전문적인 천문학자들은 일반적인 망원경을 활용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여전히 가시광선을 이용하긴 한다. 예를 들어서 허블 우주망원경은 가시광선 범위 내의 주파수를 감지해서 이미지를 생성해낸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크게 집착하지 않는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하루에 24시간 동안에 작동됨에도 불구하고 처리 한도의 6배가 넘는 요구를 받는다.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관측 요구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 최적의 스케줄링을 한다. 이는 마치 영업원이 이동 경로를 단축하기 위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는 일과 비슷하다. 단지 적용 대상이 기업이 아니라 우주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망원경 관측보다는 제안서 작성이나 종전에 모아둔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한다. 이날은 앞서 언급했던 내용과 상관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망원경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도구다. 이는 인기 있는 취미 생활이기도 하다. 아마추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림 잡아서 미국만 해도 약 20만에서 50만 명의 취미 관측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주제로 넘어가 보자. 자연스럽게 별을 공부를 하면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가? 천문학이란 전문가들만 위한 분야 아닐까? 2008년 8월 새로운 천체가 작은 사자자리 성제에서 발견되었다. 이 회전하는 초록체 전체는 주변의 나선인 은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은하의 일부 물질이 먼 우주로 뿜어져 나온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 천체는 눈부시게 빛났지만 고작 몇 개의 별판이 있을 뿐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천체가 반짝이는 원인이 주변 은하에 있어 있는 케이스와 같은 매우 밝은 광원에 반사되어서 나타난 것을 보았다. 이 천체의 밝기는 점차 흐려졌으나 이 천체가 가진 방사능 효과는 주변 먼지들을 통해서 지속이 되었다. 이 발견은 2007년 7월에 천문학자들의 문제 해결을 도움을 주기 위해 취지의 어떤 혁신적인 프로젝트였다. 현대의 망원경은 먼 곳에 있는 수백만 개의 은하를 촬영할 수가 있다. 어떻게 수많은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확실한 점은 문제 해결에 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컴퓨터는 정보를 스캔하고 분류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각 이미지에서 의미를 추출하는 작업은 컴퓨터로만은 부족했다. 컴퓨터에게 먼 은하의 사진을 보여주고 은하의 형태를 나선형, 타원형 혹은 그 중간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물론 오늘날은 기술이 발전하여서 가능할 수 있겠지만 2007년 당시의 이미지 인식 기술로는 어려운 일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데 그 실로 놀라웠다. 첫 해에만 약 5천만 개의 분류 작업이 진행되었다. 하니반 아르겔은 갤럭시 주에 지원한 초기 지원자 중에서 한 명이었다. 그녀는 대부분의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천문학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으며 단지 우주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와 같은 작업에 지원했다고 한다. 그녀는 갤럭시 주의 토론방에서 그녀가 발견한 경과 결과물을 공유했으며 어리지 않아서 전문가들이 주목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다른 유사한 천체들이 발견되었으나 한리가 동분류에 대한 첫 번째 발견을 이뤄낸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다. 갤럭시 주는 이제 다른 임무에 주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이해를 받고 있다. 갤럭시 주는 계속해서 더 많은 데이터가 추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다양한 새 임무들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 주는 가장 크고 잘 알려진 시민과학의 사례 중에서 하나이며 갤럭시 주는 천문학계의 오랜 전통에 따라서 언제나 아마추어들의 업적을 받아들이고 있다. 허셜은 윌리엄 허셜은 1700년부터 1822년까지 1781년에 영국의 베스에 있는 그의 집 뒤뜰에서 천안성을 발견했다. 당시 그는 음악가였으며 천문학은 취미생활에 불과했다. 물론 그는 이후에 천문학자로 전향했다. 또 하나의 예로 헤일 밥 혜성이었다. 이 혜성은 앨런 헤일과 토마스 밥이라는 두 명의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발견했다.
가장 유명한 아마추어 천문학자로는 호주 출신이자 목사였던 로버트 에반스가 있다. 에반스는 오랜 기간 동안의 하늘을 관측하며 그 누구보다도 천체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재주를 이용해서 폭발하는 별 슈퍼노바를 발견했다. 우주는 검은색일까? 돈 맥린의 빈센트라는 곡에서 이 가사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가 검은색이라는 말에 수긍할 것이다. 지구에서 본 우주는 검다. 물론 우주에서 본 우주도 검다. 달에서 본 우주 역시 검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검은색으로 생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긴다. 만약에 우주가 무한하다면 어째서 우리가 별빛으로 물든 하늘을 볼 수 없는 것일까? 왜 이렇게 하늘의 검은색이 두리며 별들과 은하들만이 반짝이는 것일까? 이것은 올베르트의 스의 역설이라고 부르며 문제를 제기했던 19세기 천문학 윌헬름 올베르스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이 문제는 20세기 중반에 들어서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이유는 중 일부는 올버가 내린 가정에 있었다. 그는 우주가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주의 기원이 138억 년 전에 일어났던 빅뱅이었음을 알고 있다. 또한 우주의 크기는 유한하며 강건의 숫자도 유한하기 때문에 하늘을 가득 채울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한 별들과 은하 역시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별들은 은하는 무한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며 100억 년 전의 시간 후에는 사라진다. 이런 의미에서 올베르스의 직감은 옳다고도 할 수 있다. 빅뱅이 일어나고 40만 정도 지났을 때까지는 우주가 빛으로 가득했다. 이 시기는 우주가 충분히 식지 않아 원자와 입자들이 생겨나기 이전이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후에 플라즈마가 약해지고 온도가 낮아지면서 일반적인 물질들이 형성되었고 결국은 오늘날 같은 우주의 온도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오늘날 우주의 검은색은 예전의 오렌지색을 대체하게 된 셈이다. 어쩌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오렌지색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빛은 적색변이 현상에 의해서 왜곡되고 느려졌을 수도 있다. 이 빛은 가시광선의 대역을 넘어서지만은 마이크로파 복사선으로 감지가 가능하다. 대처의 잔광. 오늘날 우리는 빅뱅 자체를 볼 수 없지만 빅뱅의 여파에 대해서 관측하고 그려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 우주가 검은색이 아니라 또 다른 흥미로운 주장이 있다. 2002년 미국의 천문학자들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만약 주변 은하들의 빛을 모두 모아 섞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마치 어린아이가 페인트 박스를 마구 섞어 놓듯이 말이다. 우주는 고요하다고? 우주에는 그 누구도 여러분의 고함을 들을 수 없다. 영화 에얼리언에서 가장 흔한 실수를 펀치라인으로 승화시켜서 찬사를 들었다. 만약에 우주와 같은 공간에 있으라면 여러분의 고함은커녕 청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깔끔하게 인정한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실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의 협곡발이 일어나는 주변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의 소음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협곡발이 일어나면 소음보다는 방사능이 더 큰 문제이긴 하지만 말이다. 자,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 다루었듯이 2016년에 최초로 중력파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중력. 발생하는 중력 변조는 음파와 비슷한 파동을 만들어낸다. 이 파동은 다른 파동들과 마찬가지로 진폭과 진동수를 갖는다. 이를 음파로 바꾸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다. 그렇다면 두 개의 초거대 블랙홀이 충돌하면 어떤 소리가 발생하는 걸까?
우주는 춥고 텅 빈 공간일까? 우주에는 다양한 물체들이 존재한다. 행성, 별, 해성, 위성, 우주선, 배변 봉투 등 여러가지 물체들이 존재한다. 이 물체들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빈 공간이 존재한다. 엄청난 규모의 진공 상태가 존재한다. 우주 밖에 대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완전한 진공 상태는 아니다. 그 어떤 공간도 완전한 진공 상태는 아니다. 지구 주변의 그 어떤 진공 상태에 놓인 공간을 보더라도 태양의 고에너지 입자가 흩어져 있는 수소 입자, 헬륨 혹은 작은 먼지 입자 등으로 발견할 수가 있다.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면은 진공 상태가 훨씬 더 잘 정돈되어 있을 수 있으나 이곳에서조차 약간의 원자 혹은 이원자들이 존재한다. 또한 빛은 우주의 곳곳에 존재한다. 보통 빛은 파장으로 생각되지만 광자라고 불리는 입자들의 흐름을 해석할 수도 있다. 중성미자와 우주선과 같은 작은 입자들 또한 우주에 가득하다. 진공이라고 불리는 상태는 가상 입자들로 가득하기도 하다. 최상의 진공 상태를 찾으면서도 어디로 가야 할까? 아마도 그 어떤 별이나 혹은 방사선 등에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계에서 가장 빈 공간에 가까운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구에 있다. 대형 강입자 충돌기가 그 기록을 걷고 있다. 이곳의 진공 상태는 달 주변의 우주 공간에 비해서 100배나 희박하다. 같은 이유로 우주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추운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우주의 온도는 지역에 따라서 크게 다르다. 지구의 궤도에서 온도는 약 영하 100도씨에서 260도 사이로 오간다. 하지만 비행사들에게는 열이 추위보다도 더 큰 문제이다. 그래서 우주복과 우주 정거장은 태양빛을 굴절시켜서 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흰색 물체들로 코팅되어 있다. 명왕성의 경우에 태양빛을 거의 받지 못해서 평균 온도가 영하 229C 정도이다. 설령 우리가 모든 별에서 최대한 먼 곳으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잔열이 존재할 수 있다. 앞서 살펴봤던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를 절대 0도에서 마이너스 273도에서 몇 도 정도의 위의 온도를 유지할 수 하는 역할을 해준다. 우주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은하 사이의 어떤 불규칙한 공간이 아니다. 우리는 우주의 대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 17세기 최초의 망원경을 발견했던 한스 리페르쉐이, 크리스찬 허이겐스, 그리고 아이작 뉴턴 같은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이후에 400여 년간 인류는 우주에 대한 지식을 키워왔다. 우리는 나름 잘해왔다. 천문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은 1995년에 일어났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별들과 성운들의 촬영을 멈추고 텅 빈 우주 공간을 관찰토록 명령했다. 이것은 우주에서 매우 작은 공간이었다. 약 전체 하늘의 2분의 1억 4천만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작은 섬에 가까웠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이 지점을 약 100시간 정도 촬영했다. 이렇게 긴 시간 빛에 노출되자 어둡고 흐릿하게 보이던 천체들이 보다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 지점에는 과학자들이 추측기로 약 3,000개의 천체가 존재하며 이들 중에 대부분은 은하로 추측이 되었다. 이는 하늘에도 너무나도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 허블 딥 필드와 레이저 관측 등으로 추측해 볼 때 천문학자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 내에 약 2조 개에 가까운 은하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조 개. 여전히 270개의 은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270개. 또한 은하에는 약 1,000억 개의 별들이 있으니 여러분이 탐사할 수 있는 영역은 충분하다. 이 많은 전체들은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일반 물질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이 물질들은 지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매우 작거나 다른 천체에 가려져 있거나 혹은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이 어렵다. 블랙홀은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암흑 물질은 관측된 적이 없다. 그 누구도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은 우주에 존재하며 눈에 보이는 물질의 이동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일반 물질은 우주의 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에 암흑 물질은 27%나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 해도 68%의 우주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이다. 68% 미지의 암흑 에너지는 아마도 우주의 팽창 속도를 촉진하는 힘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우주에는 물리의 법칙을 구부리지 않는 한 우리가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여기서 제한 요소는 빛의 속도다. 도대체 얼마나 먼 곳에 대한 이야기일까? 빅뱅이 일어난 후에 138억 년이 지났기 때문에 빛 또한 동일한 시간만큼 이동해 왔다. 138억 년. 그러나 과학자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를 470억 광년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우주 자체가 빅뱅 이후로 크게 팽창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더 먼 우주에서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주의 영역이 존재한다. 결국 우리가 매우 뛰어난 기술을 개발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연구할 수 있는 우주의 범위는 극히 일부이다.